윤석열 김건희 정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은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용환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충격을 넘어서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진짜 김건희 정권이었다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용산 이전 누가 주도했느냐, 이 말씀부터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 주도했습니까? 나온 녹취록에 보면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죠. 김건희 여사 가기 싫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결정을 한 거죠. 실제 저는 충격인 게 제가 들어간 모든 회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단 한 번도 용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모든 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그것도 거창하게 여러 가지를 이유를 댔습니다.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자유롭게 회의를 한다, 공무원들하고 스스럼 없이 소통하겠다 등등의 여러 이유를 대면서 결정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불과 3월 10날, 그러니까 당선된 다음 날까지도 제가 본 걸로는 분명히 그런 문서인데, 그 다음에 3월 20날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 그 사이에 그렇다면 이건 체계적인 준비나 내용은 아니다.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마음을 바꿨든 뭐 말을 바꿨든 강력하게 바꾸면서 갑자기 뒤바뀌었다. 결국은 그게 지금 명태균 씨 말을 통해서 김 여사로 나온다. 그렇다면 김 여사가 최종 결정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그 전까지는 광화문으로만 간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용산 이전이 불과 10일 만에 결정이 되었다. 네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일단 각종 정책들을 보면 정말 어떤 거는 6개월, 1년 이상 준비를 하고 또 더 긴 시간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물론 짧게 하는 정책도 있습니다만 이건 천도잖아요. A에서 B로 옮겨도 천도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자리에서 용산으로 옮겨도 물론 천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천도라고 하는 것들을 말 한마디로 불과 한 약 일주일 정도 됐겠죠. 3월 한 14일 경까지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고 본다면 일주일 만에 천도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우리가 풍수적이거나 무속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강력히 뭔가 개입된 외부적인 부분들이 작동을 했다. 즉 권력 핵심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의 검토가 없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다.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네네. 누가 그러면 개입했을 것이냐, 김건희 여사 개입을 좀 우리는 확신을 갖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제가 이제 뭐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보고 대표님과도 같이 이렇게 상의를 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는 분명히 정부종합청사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갑자기 이 정도로 아주 급박하거나 정말 뜬금없이 결정을 한다? 그는 뭐 무속적이거나 더군다나 풍수적인 말까지 곁들여서 한다? 김건희 여사밖에 없겠죠. 자, 2022년 3월 20일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전한 걸 발표하면서 그 기자가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전까지 광화문으로 가기로 돼 있었고 뭔가 지금 소문이 이상하다, 주술적 요소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 발언이 이랬습니다. 광화문 청사가 아니라 대안도 같이 검토를 했다. 그래서 그럼 검토라는 게 뭐냐? 공식적 라인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 캠프든 아니면 인수위 구성 단계이든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그 자리의 자료이든 어디에도 용산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 대안으로 검토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안으로 만약에 용산이라는 거에 용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3월 10일 날 특히 제가 같이 고민하고 공유했던 자료 중에 보시면 당선됐을 때 대국민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답변할까를 고민했잖아요. 그러면 대안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안이라든지 전환이라든지 대체라든지 뭔가 그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를 딴 데로 바꾸는 것에 대한 뭔가 힌트가 될 만한 단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 한 번도 제가 들어간 회의나 제가 목격한 거에서 그런 것도 없었고 문서에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모르죠. 자기들만의 아는 뭐가 예를 들어 별동대에서 오랫동안 검토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공식적인 라인에 안 들어올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전혀 들어온 걸 본 바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말을 맞춘 것밖에 더 되느냐. 그리고 또 실제
옮기는 데 있어서의 그 졸속을 보면 알죠. 예를 들어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했다 그러면 이렇게 졸속으로 뭐 수방사 부지로 뭐 합참이 간다, 국방부가 뭐 몇 군데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될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대선 캠프에 윤석열 대선 캠프의 정책총괄본부장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었습니다. 네네. 그 원장관 직원에서 정책 조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원장관이 자 대선 캠프에서 네네. 그 운동 기간 안에 이 용산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단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자 언론에 나와서 원래 청와대 이전은 내가 주도했고 1월 초에 제안했고 1월 27일 날 대통령이 발표했다. 네, 그 정책적 맞습니다. 그것까지 입안을 맞습니다. 본인이 했다. 네네. 라고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청사로 가는 거를 본인이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 그것까지 맞는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다만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건 손가락으로 다 달을 가리키고 있죠. 왜 갑자기 용산으로 갔느냐를 가리키는데 지금 대통령실 이전을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했던 걸 못했던 공약만 하고 못했던 것을 우리는 해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완전히 호도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자 공식적 라인에서 이제 이렇게 검토한 바가 없는데 결국 열흘 만에 급조된 형태에서 용산 이전이 결정났다. 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천공이 어떤 말을 했는지 또는 백재건이 왜 거기에 갔는지 명태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것은 좀 제쳐놓겠습니다. 네네. 본질은 보수 정권 교체의 열망을 안고 정권을 만들어냈는데 이들이 처음 보여준 모습이 용산 이전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 정권이 원래 공적 채널을 이렇게 작동시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급조된 또는 주술적 요소 대통령 배우자의 일방적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만큼 허약하냐 아니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주 근본적인 거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수의 자부심이 무엇이었나. 대한민국 70여 년 민주화 역사 중에서 약 55년 정도를 집권을 했습니다. 약 15년 정도를 빼고 나머지를 다 집권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게 안정성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어떤 경영, 국가 경영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내세웠던 또 강조했었던 시스템에 의한 국가 경영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창의력이나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새로운 창의력으로 순간적으로 뭐를 바꿔나가고 하는 건 소위 진보 계열에서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게 창의적인 건지 모르지만 갑자기 끼어드는 아이디어 준비되지 않은 아주 졸속 이런 것들로 갑자기 채워졌다. 이것은 기존에 보수에서 내세우던 가치, 철학과도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수 정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아주 이상한 형태의 윤석열 정권이 정말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보수 정권의 속성으로 일단 좀 규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종합 성적표 지금 2년 반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로만 예를 들면 바로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방송 경제 생방송 앵커를 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특별 방송에 대한 이야기에 주문이 있어서 제가 부산 엑스포의 유치 가능성을 여러 군데 물었을 거 아닙니까? 용산에 있는 분들 그리고 총리실에 있는 분들 등등등 해서 물었을 때 굉장히 놀라운 답이 왔습니다. 외교부는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다 또는 아주 보수적으로 답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교부까지도 이길 수 있다, 될 수 있을 것 같다. 1차에서는 설사 지더라도 2차에서 역전해서 이길 것 같다. 등등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집 방송에 2번 나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정말 발표하던 날 제가 까무라칠 정도로 29표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자, 성적을 굳이 매기자면 아주 후하게 주면 29점 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결국 국정 운영의 난맥이 본인의 실력들이 결국에는 낙제점 이하로 지금 이제 매겨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 아까 시스템의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강조를 했는데 결국 시스템이 무너졌다. 뭐냐면 직언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된다. 또 현실이 또 직언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입맛에 맞는 거, 좋은 거, 잘 보이는 거, 소위 이렇게 앞에서 좀 이렇게 뭐 십상시 환관들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살아남고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문화가 복지부동을 넘어서 눈알만 굴리는 안지부동 상태까지 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잘하고 있다. 경제 크게 문제 없다. 자영업자만 좀 문제가 있지만 수출 좋다. 국가 부채 줄어들고 있다.
또는 외교도 미국 주도로 하지만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좋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건 그대로 네네.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니죠. 그 정책실장이 이제 국회에서도 답변을 하던데 저랑은 이제 대학 때부터 친구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재죠. 그러나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학교에서 어떤 이론상으로 한 것만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거시지표 좋습니다. 특정 분야가 수출도 잘 되고 어떤 무역 수지가 경상 수지를 끌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승수를 창출하면서 우리 생활 경제, 민생 경제로 왜 내려오지 않는가에 대한 답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죄송하다. 예를 들어 이자율은 떨어지는데 왜 금리가 안 내려가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이자 막느라고 고통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생활경제 근본적인 문제, 본인들 생활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은 대부분 지금 재산신고 된 거랑 보면 알지만 굉장히 다른 세계를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민생경제, 생활경제에 대한 체감이 저희가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부딪히면서 힘들어하고 느끼는 것과 온도가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거시지표가 우리 생활지표, 민생지표에 미치는 영향, 승수를 창출하지 못하는 거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중대성, 심각성을 잘 못 느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수 정권의 민낯으로 본다면 이제 이들에게 책임 정치란 무엇이냐? 집권 세력, 그리고 집권 여당, 그리고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국민의 대표 집단으로서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의 책임 정치는 지금 대략 나오는 17%부터 뭐 요즘 다시 반등했다고 하는 20% 지지자에 대한 책임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참 중요치 않죠.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집값이 떨어질 때도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주가도 대부분 한 번 쭉 떨어지다 중간에 반등해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등할 때 조금이라도 오버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할 때 그 뒤에 떨어지는 건 정말 대책이 없죠. 자, 지금 이제 소위 보수가 결집해서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이런 게 하니까 막 난리가 나서 뭐 법정 구속까지 막 또 이렇게 나가죠. 그 뒤에 다시 한번 떨어질 어떤 요소 이벤트가 생길 때는 아마 본인들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서 뒤에 빠질 때 이미 검증이 된 바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정치 세력은 책임 정치, 특히나 이제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이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내가 져야 하는 책임은 설사 야당이 뭔가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져야 한다는 이게 최소한 제가 보수 정치 세력들한테 느꼈던 희망. 그래도 저분들이 경쟁의 파트너로서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 근데 이 정권은 완전히 철면피 정권이란 말이에요. 제가 비유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백서 같은 걸 낸 적도 없고 정말 처절한 반성회에서 우리가 패족이라고 선언한 사람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그 패족 선언을 하면서 밑바닥을 찍고 일어난 케이스들이 있었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갔냐면 자유한국당이라고 이제 당명이 바뀌고 뭐 이렇게 가면서 오히려 더 극우적인 목소리들이 훨씬 더 판을 쳤습니다. 뭐 빨갱이 발언도 많았고요. 실제로 선거 부정, 뭐 투표 부정 이런 것부터 해서 훨씬 더 극우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여전히 오만한 마음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신라 천년 집권 DNA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쓰는데 오랜 시간 집권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에 여차하면 대릴사위라도 데려다가 후보를 만드는 거죠. 자, 2017년부터 19년까지 어땠습니까? 이런 XX 감히 우리 박근혜님을 하면서 서초동 그 검찰청 앞에 근조 리본이 엄청나게 판을 쳤었죠. 그러다가 19년, 20년을 지나면서 어떤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제 후보로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일종의 이제 대릴사위를 드리는 것인데 갑자기 대릴사위가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요. 이준석 대표가 어디 지방에 가 있을 때 입당을 하시죠. 그러면서 갑자기 주인이 됩니다. 아무 저항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대권에서 정권 창출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어떤 그 심리적인 오만함이 분명히 묻어 있다. 즉 바닥 패족까지 안 치고도 다시 집권할 수 있다. 그게 지금도 작동을 해서 이렇게 권력이 무너지고 보수의 근본적 가치와 철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DNA처럼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테크닉으로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앞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면 끝입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만 나오면 어떤 수단과 그리고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 않는데 네네. 그러면 왜 정치를 합니까? 정치를 처음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내가 가진 실력과 그리고 경험을 충분하게 발휘해서 네네. 정말로 말 그대로 국리민복, 그렇죠. 저 국가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백성들을 더욱더 잘 살게 하는 것. 네네. 그 초심은 원래부터 없었던 겁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겉으로는 많은 포장을 했는데요. 지금 소위 보수의 많은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지금 이 정도 박근혜 때 같았으면 벌써 탄핵당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제가 탄핵이 지금 탄핵까지 또는 특검이 안 되는 이유를 한 가지를 들으라 그러면 저는 보수 지도자들의 개인적 욕심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국민이 만약에 먼저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임기 단축이든 뭔가의 대안을 먼저 얘기하고 바닥을 찍고 일어서는 게 그분들의 정상적인 행태였을 텐데 만약에 특검을 가면 거의 99% 탄핵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본인들이 대통령이 못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상으로만 보면 홍준표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일종의 후보를 뺏겼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보도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도 욕을 하거나 흉보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한동훈 대표 지금 이렇게까지 왔으면 본인이 먼저 나서서 뭔가에 입 바른 소리도 하고 어떤 그런 견제 장치도 충분히 얘기할 법한데 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학습 효과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죠. 나쁜 쪽의 학습 효과가 너무 큰 거죠. 이렇게 해서 특검 갔다가 탄핵당하면 우리는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어.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다 개인의 욕심들이죠. 큰 틀에 저는 보수가 훨씬 더 크게 괴멸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분들이 정치를 처음 할 때 뭐 검사 출신이었던 예. 아니면은 정말로 본인이 뭔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그 초심은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네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네네. 대통령을 비판하고 규탄하고 바로잡아야 될 게 한두 네.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초심은 원래 없었던 사람들입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출세, 영달, 마지막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돼까지 가는 걸 보면 처음부터 그런 훈련은 좀 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진보의 대주주는 누굴까? 보수의 대주주는 누굴까? 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진보는 뭐 요즘 이제 대통령, 역대 대통령 지지율 등등 하면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DJ 등등이 1, 2등 나오고 하잖아요. 과연 그러면 보수 진영의 대주주는 누굴까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마땅히 특정한 사람이나 가치, 철학을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오로지 예를 들어 TK 부울경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한 패권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보수의 가치, 철학을 이미 상실한 바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인으로 그걸 투영을 해도 그런 가치 철학하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 보고 지금도 배신자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시 뒤집어서 보자고요. 그분이 국민에 대한 배신자였는가? 그분이 외쳤던 말씀이 과연 그랬는가를 지금 다시 돌아보면 보수의 가치 철학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야당을 공격만 하면 좀 심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개판을 쳐도 면죄부가 된다. 네. 보수 정치 세력들은. 네. 그게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일정하게 먹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질에 대한 얘기죠. 예. 가치 철학. 지금은 이제 현상에 대한 예. 말씀인데 한번 현상을 놓고 보자고요. 판을 과연 동렬해서 본인들이 잘하는 것과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건 현상들이죠. 여기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죽인다 한들 본인들이 잘못하면 국민들은 여전히 더 분노하고 이분들을 가라앉히게 군수 민주로서 가라앉히게 엎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아무리 상대방을 공격하고 밟고 한다 한들 본인들이 잘못하면 물론 약간의 지지율의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과연 근본적인 이 현상만 가지고 본인들이 집권을 계속 연장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은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서 높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기 대권 주자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네. 이 대열에 다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 이재명 공격, 민주당 공격, 국회에서 발목을 잡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안 된다. 한동훈, 오세훈
예외가 없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면 너무 심플하죠.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죠. 예. 근데 명태균 씨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못 하잖아요. 예. 쉽게 보면.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상대방 밟고 욕하는 거.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야당이 여당을 발목을 잡고 뭐 앞길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처럼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고 주저앉히려고 그러고 앞길을 가로막는다. 물론 그들은 의회에서의 폭거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거에 이미 답이 있다고 보여지고 정당 지지율에서 이미 국민들의 느낌은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처럼 야당 또는 야당의 지도자의 발목을 잡고 오로지 누구 한 명 없어지면 우리 세상이 계속된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그런 것들을 용납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대권 주자로서 대통령이 되거나 네. 아니면 광역단체장을 계속하거나 이제 이럴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특정 지역은 그렇게 해서 뭐 당선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놓고 본다면 과연 양날개가 제대로 가야 되고 또 국민들의 어떤 평화, 국민들의 경제적인 풍요함, 행복 이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이분들이 끌어갈 자격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발언하거나 또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걸 보고 너희들은 개돼지이기 때문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강한 뭔가의 메시지를 주입시킨다 이렇게 생각까지 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개돼지로 생각할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명태균 씨 거 보고서 부분을 공개를 하고 나서 4일인가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통화가 공개가 됐고 그 뒤로는 뭐 지금 여러 가지들이 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대국민 이제 담화한지 방화한지 하여튼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그 며칠 전에 당신 육성이 나왔죠.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죠. 또 많은 참모들은 이랬습니다. 바람소리가 들어가고 위변조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자, 이게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지 않고 할 수 있는 발언들입니까? 개돼지로 평가하는 거 다 맞고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그리고 나서 뭐라고 평가들 했습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충분히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큼 담화를 잘 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죠. 자,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합니까? 극소수의 지지자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지 않고 과연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저도 이제 평소에 평론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보수적 성향을 좀 가진 사람 같다. 또 정치적 기반이 대구 경북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반론을 하는 것보다 기자 출신이니까 좀 균형감을 가지고 특정한 사안을 여당과 편견 없이 이렇게 발언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었는데요. 요즘 대한민국 그 집권 세력 그리고 보수 정치 집단을 보면 정말로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많이 들어서 네. 야 이것을 진짜 돈 내고 돈 먹게 하는 정말 투전판의 네. 일종의 게임처럼 생각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의 국민은 꾸준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로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국민들은 어떤 국민입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좀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자기 주위에는 정말로 20%가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있다고 생각하면 이 20%의 국민들은 어떤 성향과 그리고 정체성을 가진 분들입니까? 네, 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 부분을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허상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철옹성 같은 처음에는 뭐 40%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30%가 있다라고 하다가 20%가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4%인가로 저기가 됐죠. 마지막 쪽에. 결국은 그 허상은 한두 가지 사람들이 정말 실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오면 바로 무너질 수 있는 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20%의 국민을 믿고 나머지 국민들을 재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부분은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충분히 대통령 및 그분을 둘러싼 많은 참모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더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겠죠. 점점 쪼그라들면서 그들에게 더 집착해서 매달리는 경향이 지금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20%는 이제 바뀌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이나 소위 말하는 뭐 진보개혁 진영과는 절대로 손을 잡지 않겠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근본적으로 누가 했는가라고 보면 최종 답은 보수 진영에서 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20% 허상으로 무너져서 4, 5% 되는 것도 하루 어떤 일장 춘몽처럼 어떤 이벤트에서 급격히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현상과 이제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상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수 정치 세력은 이재명만 제거하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다. 여전히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많은 보수 유튜버들의 나오는 지금 수많은 발언들을 보면 이미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죠. 대안이 없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분열을 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시대정신 부분이에요. 가치 철학 부분입니다. 사람이 무너진다고 해서 아무리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해서 시대정신이 무너질까? 가치 철학이 무너질까? 이 부분에 답이 있다고 보고요. 하나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죠. 그 대혁명에 많은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무너뜨렸다고. 그런데 로베스피에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중간에 이제 쭉 과도 기각하고 기요틴에서 처단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간 것은 1793년 4년도입니다.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도 혁명과도 같은 시간을 한번 지나봤습니다. 7년 전에, 8년 전에. 그리고 나서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금방 뭐가 오지는 않지만 한번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프랑스 대혁명 이상의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반드시 정의를 찾아서 가는 이런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특정인을 밟고 죽인다고 해서 그 가치 철학 시대정신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시대정신이 승리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을 실제 제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법으로 지금 사법살인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작용과 반작용에 있어서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지금 국민 배심원제 이런 것들은 뭐 2심에서는 잘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판사 과연 한 분 또 5가지에서 3분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미래를 결정한다?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에 답을 내리고 있고 그 답대로 가는 게 정답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정치 검찰화됐고 권력의 사유화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현재까지는 많은 모습들이 그랬죠. 자, 그러면 사법부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는데 벌써 이제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도 정치에 개입을 하고 심지어 대선 후보의 과거 행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생명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라고 나오는 이런 이제 그 선거 개입에 대한 이런 것들이 판사들의 권한 안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엊그제 이제 판결이 나오고 판사분에 대해서 전 뭐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뭐 카톡도 안 하고 뭐 이런 게 과연 시대적으로 그게 미담이 될 수 있습니까? 요즘 시대 카톡도 안 하는 사람이면 한번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심플하다고 봅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그 감성,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심리, 사회 보편적인 정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과연 판사분들께서 본인들이 보수 성향이다, 예를 들어서 보수화됐다 이런 것들로 우리 사회 전체를 또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또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지도자들, 미래 일자리, 미래 일거리, 미래 먹거리를 다 관장할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이 법봉으로 재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도적 보완 같은 것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도 보완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기피를 한다든지 유예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특히나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경쟁했던 상대방이잖아요. 직접적으로 경쟁했던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그거를 재단을 한다? 옳지 않은 거죠. 특히나 패자에 대해서 물론 연민의 정을 달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패자에 대해서 끝까지 어떤 여러 가지를 갖다 붙여서 과하게 재단을 한다? 과연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지점이 무엇일까? 30만이 모였다, 50만이 모였다 그 숫자가 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사회 집단적으로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내리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장관급을 하셨고 또 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지금 판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선고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악법도 법이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한다. 네. 라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엉터리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법이 정치에 개입을 해서 특정 정치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분연히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저항하고 오히려 싸워야 하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 제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모든 것들을 부정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골간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편견과 또는 왜곡된 사실 이런 것들로 판결을 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분명히 나오는데도 예를 들어 항소심 이런 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판결 대법원의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대한민국에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양극단의 갈등이 많은 국가에서 경쟁 상대를 직접적으로 어떤 처단하기 위해서 많은 사법이 동원돼서 이렇게 간다? 이럴 때는 분명히 그런 미국과 같은 부분으로 약간의 버퍼, 소위 말하는 유도리라고 뭐 많이들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두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정치권에서 또는 국민들이 민심으로 다루어 갈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민주당은 차분하게 대응을 하자. 그리고 다른 재판도 결과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난다. 결국에는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서 소위 말하는 기계적 법리를 가지고 강제시키면서 판사가 정해진 답을 낼 수 있도록 몰아갈 때는 현재의 법 체계상 불가능하다. 이거 뜯어고치기 위해서 대국민, 그러니까 국민이 오히려 저항권을 발동해서 가야 한다.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집시법 구속되고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법이 없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 체계를 존중해야 됩니까? 자,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오는데 조금 정치권에서는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그래도 좀 지켜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끌어오르는 민심을 좀 받아안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이제 탄핵이라는 말을 민주당이 직접 언급을 잘 안 하죠.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비등점, 끓는 점에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적으로 거꾸로 또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분들도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는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중도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를 일상화해서 어떤 정당이 먼저 꺼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특히 어떤 최대 다수 당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함부로 꺼냈을 때 뒤에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조심하는 측면도 있고, 또 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은 최대 일당이 부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역풍도 많이 이제 고려를 할 텐데, 제가 한 가지 이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뭐 명태균 씨 거 수도 없이 나오고 여러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봐도 굉장히 더 어이없어서, 지금도 어이없는 일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도저히 이것까지는 우리가 커버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틀림없이 먼저 개헌하자고 나올 겁니다. 저는 볼 것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 원칙과 철학, 뭐 가치 이런 걸로 온 게 아니라 요령으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요령은 가만히 있다 탄핵 당하느니 우리가 개헌으로 가자라고 분명히 저는 먼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트리거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면 스모킹 건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것은 어떤 계기로 올 것 같습니까? 이미 이제 트리거는 이 방아쇠를 당길 만한 것들은 많이 나왔죠. 스모킹 건 정도는 많이 나왔죠.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어떤 한 방에 대한 부분이겠죠. 결국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만약에 집권 이후에 명태균 씨와 통화가 직접적으로 나왔다든지, 지금 계속해서 부인을 해온 뭐 여론조사를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했는데 그 활용한 걸 뭐 명태균 씨 녹취가 나왔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과연 그 거짓말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더 이상 커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쨌든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는 보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솔직히? 부족함도 있죠.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당이 화나는 대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전체적인 마음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저는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성질 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해서 마치 뭐 옛날에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아서 뭐를 한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그 비등점 이 부분이 충분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순리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뭔가 이제 좀 철학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듣고 저도 이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대통령은 국가 경영의 최선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우자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배우자의 의견에 대해서 관용하는 범위라는 게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것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배우자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으로 어떤 부분까지가 허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잘못된 부분은 어떤 거라고 좀 규정을 하시겠습니까? 소위 이제 헌법적 가치에서 보면 수단의 한목적성 이런 게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게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이런 게 있잖아요. 뭐든지 예를 들어서 영부인이라고 한다면 물론 영부인이라고 호칭도 안 쓴다고 했지만 영부인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백앤머리 송사라 그래서 집에서 어느 정도 조언을 한다든지 시중의 의견을 반영해서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완전히 뭐 막을 수는 없는 면이 있겠죠. 그런데 과잉금지 원칙 그게 과해서 국가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는 지금과 우리가 겪고 있듯이 엄청난 부작용으로 온다? 헌법적 가치에 이미 위배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수단의 한목적성도 상실을 했잖아요. 정식 절차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게 수단이 정당하고 하려면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수단 절차도 정당하지 않다. 거기에다가 이미 국민들이 느끼는 과잉금지 원칙까지 위배가 됐다. 그러면 헌법상의 기본 원칙을 다 위배한 거네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하나 저희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미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화를 품고 국정 잘못한다 1등이 지금 왜 김 여사가 됐는지를 겸허하게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못됐습니까? 아니 정말로 제가 이제 요즘 야 누구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냐? 결국은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옆에서 또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본인이 컨트롤 타워로서 중심을 잡고 잘 국정을 이끌었어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뭐 누가 잘못됐다 하는 건 외적으로 법적으로는 분명히 대통령이겠죠. 자, 이것을 확인한 국민들은 그러면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 임기 동안에 어쨌든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계속 요구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딱 결론을 내고 그 답은 하나라고 봅니다. 엊그제 국민 담화 그리고 그 뒤에 골프 치러 간 것들 그마저도 거짓으로 해명을 하다가 들킨 점, 즉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지금 해왔다. 그러니 국민들에게도 그것을 계속 참아달라고 할 자격이 이미 상실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국가 경영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까? 이미 뭐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열심히 일했는데 퍼포먼스가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는데 장사하는 분들도 장사가 망할 수도 있죠.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다른 핑계를 대고 뭐 맨날 집 나간 전 정권 씨, 전 정부 씨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열심히 하지도 않았으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눈에 완전히 보이는 것도 거짓으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그걸 참아달라 이해해달라 이미 그 도를 한참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이 정권의 자격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무능하다는 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고요. 예. 무능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다는 예. 거죠. 이미 생중계되고 있는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게 거짓이 나왔다. 그리고 국민들이 뭘 사과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사과가 있었다. 그 뒤에 뭐 골프 치는 것도 다 거짓 해명을 하고 뭐 기자를 잡아들이고 일종의 핑계를 달리댄다. 과연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그 수준을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판단을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정말로 활용점정처럼 마지막 하나의 눈을 그려내야 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아마 정치권에서는 이게 도가 지나쳐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면 아까 제가 농담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개헌하자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또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칠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만약에 무시하고 계속 거짓이 나왔다? 그때는 국민의 비등점이 폭발하는 거죠. 폭발점으로 가는 거겠죠.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슬픈 흑역사가 또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그 슬픈 흑역사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이미 뭐 우리가 7년, 8년 전에 경험했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특검 받아들이면 아마 그건 일사천리로 가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그럼 거의 다 이제 수명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의 수명은 사실은 이미 다 했다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반등의 여지도 없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다 진보다 어떤 지지 어떤 진영의 문제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이런 이제 국민적 압박이 굉장히 강력해서 네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바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영부인으로서의 배우자로서 역할만 하겠다라고 할 가능성 없습니까?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미 저 같은 경우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저 같은 경우라고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치우쳐서 예를 들어 보편 타당한 합리성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누가 느낄지는 모르지만 이제까지 대부분 그래도 합리적인 영역에서 살아왔고 합리적인 사고와 그것들을 대외적으로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표출해온 저로서는 만약에 제가 용인할 정도 된다 하는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미 그거는 가식이나 어떤 위선, 쇼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꽤 철학책이라든지 뭐 심리학, 사회학 이런 책을 탐닉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 많은 철학자들 현대로 오면서 특히 대통령께서 강조해서 많이 얘기하던 게 있습니다. 자유론 아마 밀턴 프리드만의 자유론을 읽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 자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과연 자유라는 것도 선택적 자유가 있는가 등등까지 보면서 저는 이런 자유 어떤 연설에서는 자유를 뭐 29번을 썼다 몇 번을 썼다가 매번 뉴스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외치는 걸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대한민국 상상한 적도 없고요. 제가 이런 대한민국 정권 정부를 만들고자 새벽 5시 10분부터 새벽 12시 10분까지 새벽부터 새벽까지 잠 못 자면서 그렇게 노력했는가 그에 대한 자괴감 정말 저 스스로 부끄러움이 너무나 많이 들고 참담함이 들고 제가 무슨 대단한 위인이라서 무슨 대단한 정의의 사도로서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절절한 심정으로 뭐 조금이라도 제 스스로부터 이 부끄러움을 해소할 수 있으면 또 결자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 스스로의 마음의 결자해지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 일들을 찾아보면서 지금 공개를 하는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진심으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그리고 저 같은 사람까지 전체주의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네. 공격을 하는 것 네. 이게 어느 정도 맞다고 보면 됩니까? 어느 정도 맞은 겁니까? 아마 한 100 중에서 한 10이라도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전체주의자들 아닐까요? 지금? 예. 같이 썼다고. 그분들이 말하는 전체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아마 그는 역사 철학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절망적인 나라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오히려 더 절절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보시면 어떤 것은 이제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더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돼지들이 나중에 정권을 권력을 잡고 그것을 보면서 자유를 외치고 대한민국 미래 번영된 미래 청사진 등등을 말로는 수도 없이 외쳤지만 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런데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닌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몇 년도에 써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라는 사람이 10 정도 잘못했고 B라는 사람이 90 정도 잘못했을 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고 관전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도 잘못했으니까 90 잘못한 놈이나 똑같다 라면서 결과적으로 90 잘못한 놈 편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10을 잘못한 사람을 꾸짖기 전에 90을 잘못한 사람을 회초리를 들고 매우 쳐야 합니까? 그런 질문과 같은 단순한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쫙 반으로 갈려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 집단과 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임을 지고 90 이상의 잘못한 세력과 집단에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론은
괴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 신용환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울림이 굉장히 컸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고소전략 신용환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과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대구에서 한우 회식을 한다면 꼭 경성한우를 찾아서 저희 스픽스를 더욱더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